안녕하세요. 쇼미더테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수현입니다. 7회에 걸쳐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기기, 웹콘텐츠 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올해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테니 더 많이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조선비즈 황민규, 김범수 기자님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던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CES가 보면 1월에 개최하는 가장 큰 그런 이제 IT 전시회이기도 하고 그 한 해 열리는 가장 큰 IT 컨퍼런스, 그러니까 종합 축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신 기술이나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장으로 변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ES에서 제품이나 이제 공개하는 기술들을 보면 올해에는 이런 기술로 좀 IT 산업이 돌아가겠구나. 그 제품, 어떤 제품이 뭐 상반기, 하반기에 출시되겠구나. 그 기술로 우리의 방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오겠구나. 그런 걸 조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패널에는 황민규 기자가 약 한 5년 정도죠. 한 5년 정도 CS 행사에 직접 취재를 맡아왔고요. 그리고 김범수 기자가 가장 최근에, 그죠? 지난주에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CS19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CS 2019에 다녀온 김범수 기자님께서 한번 그 생생했던 현장에서 느낀 바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채팅창에 CES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가전 쇼가 이제 그 말이 되겠고, 올해는 좀 요약을 하자면 생활 속에 들어오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 쪽은 이제 조금 뒤로 두고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기술을 다룰 예정인데, 사실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큰 주목을 많이 받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뭐 걸어다니는 자동차부터, 그다음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물론 LG전자의 롤러블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가 엄청난 화질과 뭐 그다음에 롤러블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번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변화를 지켜봤었던 그 황민규 기자님께서도 어떤 좀 변화, 인상 깊었던 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전자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은 최근 CES가 몇 년간은 좀 재미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흔히 저희가 애플이 매년 새 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혁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CES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CES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CES의 꽃이라고 불렸던 게 TV 화질 경쟁 같은 것들인데, 4K나 OLED TV 이후로는 이렇다 할 것이 안 나왔었거든요. 뭐 과거에 CES를 가셨던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CES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LCD TV라거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PDP TV 같은 것들이 일종의 관객들한테 비주얼 쇼크를 안겨줬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다, 사실. 작년까지. 네. 네네. 전자기기가 사실 1년 단위로 입이 떡 벌어지는 쇼크를 안겨주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OLED TV도 뭐 최근에는 이제 대세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나오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상용화가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CES가 정체기를 보내다가 한 2017년쯤부터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군으로 스마트 홈이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IT 네임드 브랜드 기업들이 CES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CES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잔치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최근 2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CES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따 김범수 기자가 또 얘기를 할 테지만, 또 반대로 소셜 커머스나 핀테크 IT 기업 역량이 유통업체나 패션 기업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 브랜드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광경이 연출되기 시작했어요, CES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CES가 기술 축제가 아니라 돗대기 시장 같다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테크 트렌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시도들이 많이 관측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상 깊었던 기술들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스를 굉장히 재밌게 차렸어요. 그 네. 부스 안에 간이 롤러코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네 그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그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있어서 구글 VR 영상 같은 게 이미 그 있으니까 나중에 네. 구글 사이트 같은 데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구글이 부스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구글 같은 기업이 가전제품 전시회에 맞아요. 나와서 네.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근데 구글, 뭐 아시다시피 구글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구글이 만든 부스에 거의 한 6시간 정도 줄을 서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안에 별거 없었거든요. 네. 이번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별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브랜드 네임이 주는 파워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올해는 구글이 김범수 기자 말처럼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CES가 첫 번째로 거의 뭐 연 1월 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뭐 크고 작은 IT 기업들이 다 총출동해서 네. 사실 결국에 엔드 유저들은 아무래도 이런 소비자다 보니까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글이든 뭐 그쵸. 올해는 네이버도 첫 출전을 그쵸.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이제 기술들, 제품들을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핵심을 좀 추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로봇, 이번에 많이 네. 집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로봇과 AI, 특히 아까 멘션하셨던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폴더블, 롤러블 그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뭐 영상이나 뉴스에도 외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LG의 기술, 그리고 이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중국 기업의 성장.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 CES보다는 이 뭔가 그 미중 그런 무역 갈등 때문에 작년만큼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계 무서울 정도로 이제 성장한 중국의 기업의 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 CES에 출전한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범수 기자님이 로봇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직접 참가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로봇 하면은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 뭐 너무 거대하거나, 그다음에 뭐 살인기계로 쓰인다거나 이제 너무 사이파이, 그러니까 SF 판타지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들, 로봇이 생활에 들어오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라는 멘트가 아니라 광고에 이제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라는 멘트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 너무 옛날 사람인데 진짜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나 로봇 그런 것들이 효도 상품으로 좀 뜨고 있긴 해요. 이제 로봇 청소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출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헬스케어 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그런 그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보조 로봇기기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웨어러블 보조 근력 보조 로봇기기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사용자 일단은 뭐 뇌랑 연결 직접 하는 게 아닌 이상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거기 맞는 움직임의 힘을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힘의 강도를 설정하는 게 아주 고도의 센서 기술과 로봇 기술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CES에서 나왔던 로봇들이 예전에는 정말 좀 현실성 없는 종류의 로봇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게 좀 신기한 건 알겠어. 신기한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지? 사람이 이 로봇을 통해서 어떤 이로움을 얻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범수 기자도 봤겠지만 소니에서 선보인 아이보 작년에도 나왔고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개량해서 좀 기능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좀 관객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이게 이 아이보를 보려고 줄 선 사람들도 많았고 아이보의 명령을 내리느라고 막 전부 말을 시키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아이보를 보기 전에 LG전자랑 삼성이 선보인 로봇을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주 퀄리티가 높진 않은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틀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박일평 사장이 지금 헨리 크리스튼슨 네, 크리스텐슨. 로봇공학자. 네. 크리스텐슨.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로봇공학자분하고 담소를 나왔는데 지금 이 로봇이 LG전자의 클로이라는 로봇인데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네. 근데 이 서빙 로봇이 지금 맥주를 전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를 시범을 선보인 건데 이 맥주는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선보인 그 홈브루잉 기계로 홈브루 기계로 뽑은 맥주를 이 클로이가 갖다 준 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하나 더 볼게요. 삼성봇 지금 이것도 역시 죄송해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이 손떨림이 심해가지고 네. 무슨 카메라 쓰셨길래? 네. 카메라는 캐논인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네. 캐논 보고 있나요? 네, 캐논. 소니는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제 손떨림이 좀 심해서 죄송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삼성 헬스케어 봇입니다. 삼성봇 헬스케어.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많은 기능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박수를 재서 네. 지금 뭐 혈압이나 심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네, 손가락 올리고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체크를 하는 모습이고 네, 이 뒤에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장면이어서 전환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인분들이 사실은 실제로도 낙상 때문에 다치시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혼자 계시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거고 평상시에 이제 이게 좀 더 진화하면 심박수만이 아니라 뭐 혈당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LG전자가 선보인 것들은 아까 그 서빙봇도 있었지만 그 공기청정기 네. 기능을 탑재한 에어케어봇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생활 속에 로봇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기능성 로봇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봇 영상을 잠깐 볼게요. 예, 지금 제가 소리는 안 나는데 요거 지금 참관자들이 그 직원분이 들고 있는 아이봇을 만지는데 눈을 감고 지금 이 만진 서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실 이 직원분이 지져보라고 말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서 지금 짖은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니가 네. 이 아이보에 자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그 영상 아이보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만약에 제가 아이보를 키운다. 네. 아이보를 키우면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평상시에 터치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따라요. 이 정도로 진화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로 어떤 미션을 할 수 있냐면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지저분하면 짖는다거나 앉으라거나 굴러보라거나 할 수 있는 거를 다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일본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때문에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약간 너무 로봇이지만 만지는데 이 그 표정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 굉장히 저희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개를 키우다 보니까 워낙 네. 개를 좋아하는데 실제 강아지와 이 교감하는 거 못지 않은 뭐 한 50%에서 70% 정도의 느낌은 살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잠깐 이분이 이제 들고 돌아다니시는 거고 네. 부스 안에 따로 코너가 마련돼 있었는데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네. 그런 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니의 이런 그러니까 AI를 네. 로봇 같은 그 반려견에 적용을 한다는 이 발상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에게서 우리가 성인의 지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예전에 어떤 AI 학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AI 딥러닝의 수준은 어린 아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에 딱 맞는 게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이고 네. 그리고 어린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대단한 기능은 없어요, 사실 아이보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수는 있는 수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사람이 이 아이보를 귀여워하고 여기에 애정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A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여기서 위안을 얻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 아시죠? 네네네. 페퍼 같은 경우도 사실 대단한 기능은 없습니다. 얘가 무슨 맞아요. 뭐 가사를 돌본다거나 일본 그 아니면은- 상점 앞에 이렇게 좀 그렇죠.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일종의. 네네. 근데 무슨 대화를 아니에요. 한다거나 무슨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대단한 기능은 없지만 대화를 하는 스킬이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페퍼가 영어판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페퍼와 대화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을 잘 알아듣고 네.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위로해주는 얘기들 맞습니다. 농담을 건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한테 안심을 시키고 사람을 좀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는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보가 가격이 아주 접근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3,000불이거든요. 3,000달러인데 330만 원 정도죠. 한국 네.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뭐 강아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는 수준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 사용자가 이 아이보와 그 커뮤니케이션한 정보가 그대로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이 딥러닝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 교감 정도가 아주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예요. 로봇에서 네이버가 이날 그 CES가 열린 그 10일 정도에 개최되고 중간에 LG전자와 네이버가 합작을 해서 로봇 개발을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실내의 그 공간을 스캐닝해서 실내 지도를 3차원 HD 맵을 만들 수 있는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요. 그럼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린 클로에 같은 거를 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고도의 제작비가 없어도 이 실내 딱 그 클로이가 움직이는 실내의 범위만 지도를 제작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장애물만 피하면 돼요. 사람과 이 장애물 인식하는 기술을 넣어서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엠비덱스입니다. 네이버의 엠비덱스인데 제가 네이버 부스를 갔다가 실제로 이제 석상호 리더를 잠깐 만나서 이 체험을 해봤어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엠비덱스는 로봇 팔인 거죠? 네, 로봇 팔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장 로봇 팔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팔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한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동작 한번 볼게요. 자, 틀어도 될까요? 네. 자, 인사하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연스럽게 팔을 내린 다음에 뭘 하는지 보세요. 역시 캐논으로 찍었는데 포커싱이 잘 안 맞죠? 네. 자, 지금 이거 태권 품새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웠던 거는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엠비덱스 앞으로 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건데 정말 사람과 이렇게 악수를 하듯이 적당히 쉐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 힘에 맞춰서 같이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쵸? 뭐 아이보가 이렇게 뭐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지만 정확하게는 인간의 그 힘을 제대로 구현하고 이미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맞춰서 이 로봇팔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아주 획기적인 상품 중에 전 이제 첫 등장부터 봐서 아주 뭐 익숙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만져보기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팔을 제가 직접 들어서 어깨 동무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부스에 이런 이벤트였는데 네. 석상호 그 네이버 랩스의 로보틱스 헤드분 계시네요. 이 석상호 리더분이 그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런 그 힘을 가하는 대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 CES에서 또 웨어러블 보조기기를 선보였어요. 근력 증강 기술을 넣은 건데 이제 LG전자는 허리를 보조해서 뭐 네. 이제 택배 기사분들 같은 분들이 짐을 들 때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하체 근력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네.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석 리더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입고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센서로 감지해서 그거에 맞춰서 힘을 받쳐주는 것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저는 가장 아주 인상 깊은 분야가 아니었나. 그 실제로 생활을 네이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뭐 거죠. 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이버에서 이번에 선보인 엠비덱스라는 로봇 팔은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의미가 있는 로봇인 네. 것 왜인 같은 게 거죠? 보통은 로봇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하드웨어를 맞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프로 CPU,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고 이런 카메라나 전자제품에는 MCU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광의 개념으로는 그것들이 전부 다 CPU인데 이 엠비덱스는 뭐 아시겠지만 비싼 CPU를 없어요. 쓰지 않았어요. 없진 않는데, 없진 예, 않는데 굉장히 비교적 아주 기본적인 예. 기능만 하는 CPU를 넣고 대신에 5G를 지원하는 모뎀 칩, 통신 칩을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칩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와 연동이 연동이 됐었죠. 돼서 그래서 이제
더 뭐 비싼 칩을 넣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고성능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기존에는 4G 기반의 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기에서 어떤 걸 인식을 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서 이걸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 로봇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반복도가. 3단계가 네. 걸리니까 맞아요. 3단계가 걸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5G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 뭐 한국말로 하면 지연이 없는 거죠. 네,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초저지연이죠.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사실상 아무런 그 3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속도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좀 넓게 보면은 굳이 고가의 프로세서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낮은 비용의 로봇을 굉장히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5G로 연결된 다수의 로봇이 맞습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가의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로봇을 만들려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느냐? 인텔? 뭐 인텔, 삼성, AMD 뭐 그렇죠. 이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과 의존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라이선스 또 받아와야 받아야 되고 되고. 그리고 설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로봇이라고 친다면 이 로봇이 클라우드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곳이 뭐 아마존 아시겠지만 웹서비스라든가? 아마존, 뭐 네이버,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디바이스가 나옴에 있어서 이런 그 기존 플랫폼 기업들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가 요거 이제 지금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 네이버가 또 특히 주목한 게 이 지금 말씀하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로봇의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컨슈머 가전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로봇 이러면 가전쇼에 어울리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기술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봇이라든지 뭐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죠. 그냥 피부로 당장 뭔가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아까 전에 33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면 네, 아니 실제 걔도 분양을 하면 그 정도 고가의 걔가 있을 수도 있죠.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본은 밥을 안 먹잖아요. 사료를 안 먹고 외로움을 안 타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타긴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미안함이 네, 좀 그럼 좀 덜할 수 좀 있죠. 미안함이 좀 덜하긴 하네요. 약간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긴 인간미가 하지만 없죠. 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걸 봤고요. 그 이제 AI 로봇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을 네, 얘기할 수밖에 아까 뭐 없는데 딥러닝 네, 이야기도 네.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셨을 때 A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뭐 AI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뭐 잘 보셨겠지만 네. 아마존이나 구글이 이제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CES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기업들에게 CES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대놓고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데 한 가지 궁금증은 왜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렇게 CES에 목을 매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ES는 하드웨어 기반의 전시회잖아요. 작년까지는 이게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 LG전자가 윈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로운 상황인 것 같았죠. 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전자기업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 굉장한 원군처럼 느껴지는 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라이선스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삼성 TV나 LG TV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다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뭐 그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TV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본인들이 내놓는 전자제품에 하나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었죠. 음성인식 뭐 이런 것들도 삼성이나 LG가 직접 음성인식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도 구축을 해야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거를 구글이 대신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구글이나 아마존이 행사의 주인공 같고 삼성이나 LG가 들러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삼성과 LG가 응용 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기계 하나가 나왔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사람들도 이게 뭐
구글이랑 연결이 되냐 이런 거에 더 네, 뭔가 그럼요. 민감하죠. 네. 그리고 그 구글과 아마존, 이제 삼성은 그래도 빅스비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이 빅스비를 구글과 아마존과 쉽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 기기는 빅스비를 불러서 콜을 해서 구글과 아마존의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글과 아마존은 이제 인공지능의 인프라다.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이제 물론 탑재하고 있지만 중국 TV에도 구글과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본으로 탑재되게 돼요. 모든 부스에 다 그걸 모든 부스가 우리는 구글과 아마존 알렉사와 모두 연동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떤 무슨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참여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곳곳에 정말 구글 그 음성 관련된 정말 웬만한 부스에는 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네. 하더라고요. IT 기기와 관련돼서는 네네 정말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판점에 가서 TV를 물어볼 때 이게 삼성 제품이에요, TV 제품이에요, 뭐 LG 제품이에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에 묻는 것이 알렉사가 적용되어 있느냐,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느냐, 음성 인식이 되느냐, 네. 어떤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OS를 지원하느냐를 더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글이 올해 CES에 발표를 했지만 올해 1월 말까지 전 세계 10억 개의 장비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된다고 해요. 10억 개. 무섭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죠. 네. 10억 개의 장비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가고 아마존도 알렉사 뭐 잘 아시겠지만 네. AI 비서잖아요. 네. 그렇죠. 알렉사가 적용된 제품이 4천만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웨어의 특장점을 삼성이나 LG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맞습니다. 결정하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과 LG와 같은 이런 그 전자기업 입장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생태계에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8K TV와 4K TV가 있다고 했을 때 4K TV에는 구글과 알렉사가 다 되는데 8K TV에 구글과 그 알렉사가 모두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저라면 4K TV를 삽니다 그냥. 네네. 왜냐하면 4K, 8K를 크게 정말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사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특히 이제 구글과 아마존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이미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어만이 아니라 구글은 이제 한글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집에서 제가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무섭게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소비자들의 눈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TV면 TV의 기능에만 그렇죠. 기대를 하고 냉장고라면 냉장고의 기능을만을 기대를 할 텐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네. 구글이라든지 연동이 돼서 밖에 나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비자의 눈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마존과 구글 같은 이제 플랫폼이 정말 IT 인프라로 이제 자리 잡을 만큼 그 저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CES에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이제 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가 저는 못 가봤으니까요. 네. 영상으로 접했는데 그 롤러블 TV였어요. 그동안 네. 말은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게 약간 뭐랄까 될까? 네, 될까? 그리고 약간 그 이미지는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저거는 뭐 되게 먼 미래일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 깜짝 네. LG가 보였죠. 화면이 돌돌 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찍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틀어도 될까요? 네. 보시면은 이게 LG 부스에서 전시된 롤러블 TV가 여러 대가 지금 화면과 음악에 맞춰서 맞게 그 리듬에 맞게 올라오고 지금 함께 연동돼서 보여주는 와.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롤러블 TV가 나왔을 때 영상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의심을 품은 기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스에서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아주 고화질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를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게 실제 상용화 됐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집에 까만 화면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TV의 위치는 보통 이제 거실의 중앙을 차지했었는데 이 TV가 꼭 거실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럼요. 커튼 심지어는 대신 쓸 수 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어 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걸 선보였냐면 이런 롤러블 TV를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차량에 설치해서 상단에 롤러블을 설치하면 화면이 내려오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숨겼다가 꺼냈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롤러블 TV가 만들어주면 뭐가 좋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슬슬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LG전자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CS가 네. 최근 몇 년 동안 재미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가 휘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브드 TV.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효용성을 느끼시나요? 안 그렇죠. 꼭 네. TV가 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OLED TV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뭐 색감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여러 가지 쇼크를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그 돌파구가 생겼다, 기술적 돌파구가 생겼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디스플레이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OLED의 장점은 플렉서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OLED의 최대 강점인데 여태까지는 그걸 구현한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가 한국 정부 국책 과제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내놓은 걸 올해 이제 TV 형태로 구현을 한 건데 물론 아직은 단가 경쟁력이나 네. 뭐 화질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비싸겠죠. 아직은 좀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3년, 4년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LCD TV 가격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 TV는 접혀요, 안 접혀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현재로서는 이게 뭐 얘기가 되냐? 가능성이 있냐?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일반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LED TV거든요. 혹시 영상 있나요? 마이크로 LED. 네. 네. TV 보여줬죠. 더 월이라는 TV를 보여줬는데 마이크로 LED TV. 마이크로 LED TV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랄까요? 상용화 가능성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자체는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 LED 1,000만 원짜리 마이크로 LED TV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었죠. 상용화가 불가능한 기술. 그랬는데 이제 2016년에 소니가 이걸 상업용 디스플레이 형태로 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요 영상 보시면 지금 TV가 굉장히 큰데요. 사람보다 큰데 연결 부위에 그 베젤이 전혀 없죠. 네. 이게 마이크로 LED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 LED TV는 그 LED 기판을 다 이렇게 패널 위에 붙이는 형식인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화소 역할을 하는 LED 하나를 일일이 다 심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단가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작게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130인치, 140인치 뭐 크게 만들면 200인치까지도 가능한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비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붙일수록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0인치 TV 가격이 뭐 한 2억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3억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용 제품은 아니었어요. 사실 120인치도 사실 누가 120인치 TV를 봐요 집에서. 그렇죠. 벌써 없기 때문에 소비자용 제품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올해 삼성이 몇 인치를 75인치를 선보였습니다. 부스에서는 안 보여주고 별도로 컨퍼런스를 해서 네. 퍼스트룩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따로 보여줬었던 게 75인치였죠. 75인치가 되면은 사실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대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겠죠. 물론 부자들만 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5인치 TV도 엄청나게 역시나. 비쌀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수천만 원이 될 기술력을 거예요. 선보이기에는 좋았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OLED TV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첫 출시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게 치면 언젠가는 단가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뭐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LED TV가 비싼 이유는 삼성 혼자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출시한 TV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플레이나이트 라이드라는 LED 기업과 협력을 하고 한 절반 정도는 중국계 기술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이 네. 좀 확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이걸 삼성전자가 잘하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체 기술로 내재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가격이 좀 더 싸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시장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이크로 LED TV의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밝고 네. 내구성 측면에서는 거의 끝판왕에 속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OLED보다 높고 앞서가게 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 LED는 OLED 다음 기술이거든요. 올해 OLED보다 한 단계 윗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TV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네, 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자율주행차라든지 사실 몇 년 전 CES에도 계속 사실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 보니까 지금 그러면 약간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용화를 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좀 이렇게 갖춰진 그런 기술력, 제품력에 이번에는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 아주 눈에 띄는 제품들은 상용화 단계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데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상용화는 일단 초반에 나오는 제품들은 아마 1,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대에서 책정이 될 거고, 아이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만 원이 좀 비싸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30만 원에서 계속해서 아마 단가가 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이 점점 더 오르게 되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느껴지는 소비자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그 미국에서는 정식 출시가 돼 있는 상태니까 아마 점점 더 이게 시장이 확산되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저희가 계속 안 받았는데 네, 좀 볼게요. 그 롤러블 실제 느낌은 약간 슬라이드 같은 건가? 라고 하셨는데 슬라이드 같다. 슬라이드가 뭐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느낌을 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천천히 이 얇은 구멍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말리고 있는 거죠. 말리고 있고 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슬라이드고 완전히 이 TV의 몸체에 완전히 숨겨질 수 있다.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4K, 8K 화질이 육안으로 구분되나? 저는 확실히 8K 화질이 4K와 비교하고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8K는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될 수 있는가가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8K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4K와 8K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보통 우리가 4K하고 8K 하면은 2배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4에서 네. 2를 곱해서 8이 된다. 네. 저같이 단순한 소비자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4K와 8K는 가로의 픽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의 픽셀 숫자가 4,000개면 4K라고 하고, 그게 8,000개가 되면 8K라고 하는 건데, 가로의 픽셀이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 밑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해상도 측면에서는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그렇기 때문에 4K와 8K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할 때 FHD에서 4K로 넘어갈 때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 느끼시기에. 예. 예. 근데 FHD와 기존에 우리가 FHD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8K를 보면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 수와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상도의 넓이가 8배, 16배까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화질이 좋다. 그리고 확 트였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8K가 4K보다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비주얼 쇼크를 안겨줄 수 있는 해상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8K, 현장에서 8K TV로 본 그 풍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조금 8K 큰 인치수 98인치가 이제 그 전시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것들로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엠비덱스로 뭘 할 수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엠비덱스가 정말 사람 팔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씻겨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공장에서 하는 섬세한 이제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팔로 충분히 인간의 팔이 하는 섬세한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저는 항상 계속 중요 로봇 기술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엠비덱스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G 통신 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5G 통신 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엠비덱스라는 팔을, 그러니까 팔 한 개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팔 수천 개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공장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LG TV 폭포 실제로 어땠는가? 이건 제 기사를 보시면은 그 LG TV 폭포를 고프로로 찍어서 이제 기사에 이제 같이 넣어놨는데요.
가장 모든 부스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LG전자의 그 올레드 폭포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올레드 화질로 크게 자연 경관을 재현해놔서 그런지 또 딱 2분 정도의 관람 시간이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질문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주제가 마지막 뭐죠? 네. 제가 갑자기 손을 놨는데,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많은 CS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봤는데 되게 뭐 아까 멘션 하셨지만 무슨 LG 홈브루잉 뭐 맥주도 네네. 있었고요. 뭐 임파서블 버거라고 해서 고기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고기도 굉장히 되게 핫한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좀 약간 기억에 남았던 제품이나 기술이 있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임파서블 버거 혹시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네. 임파서블 버거 그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가 가서 맛을 보지 못했어요. 네. 정말 아쉬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몰려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완전 야채로 정말 고기와 똑같은 맛. 그동안에 보여줬던 비건 버거는 네, 그런 맛이 아니라 네. 정말 이게 야채만 들어갔는데 정말 고기의 육즙이나 그 고기의 향이나 이런 걸 정말 살린 거라고 그래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몰려서 못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제 만나달라. 영상과 사진을 네. 봐서는 정말 무슨 이제 정말 고기처럼 그냥, 육즙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실제로 고기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도 혁신상을 또 받았죠. 네, 혁신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홈브루 또 이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그 처음에 자료로만 나왔을 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무슨 이거를 누가 만들어 먹겠느냐. 그다음에 그 홈브루잉 만들 수 있는 제품 용량이 5리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2주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용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지적을 됐는데 제가 CES 출장 직후에 LG전자의 그 나파밸리의 시그니처 쇼룸에 가서 네. 먹어봤습니다. 스타트 흑맥주를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일 덩치가 크고 뚱뚱하잖아요.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맥주를 많이 먹죠. 맥주를 많이 먹어본 저 입장에서는 정말 맛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런 걸 누가 사겠느냐,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걸 만들면 누군가는 삽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창출되게 돼 있고, 그래서 맥주를 마신다에 초점이 아니라 맥주를 만들어 본다라는 거에 초점이 사용자 경험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LG전자가 정수기를 한 10년 정도 만들었잖아요. 요즘 뭐 경험이 팔리는 네,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LG전자가 그 만든 10년간의 정수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온도를 유지하고 그 배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세척돼요.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관 청소인데 이걸 자동으로 세척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기술들이 요약된 것이고, 그 네스프레소가 왜 캡슐 만들 때 특허를 먼저 냈었고 그게 풀려서 새로운 캡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LG전자도 이 맥주 캡슐의 특허를 10년 동안 따서 LG전자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LG전자와 그 영국의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네. LG전자와 그 영국의 인상 깊어서 오래된 브루잉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랑 협력을 해서 맞습니다. 그 특허를 이제 LG가 가져가는 걸로 협의가 됐죠.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거의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아까 오늘 두 분이서 되게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경험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로봇의 진화였죠. 아까 아이보도 보여주셨고 삼성과 LG에서 보여준, 네이버가 보내준 그런 로봇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런 삼성, LG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자 기업들이 결국에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과 손잡지 않으면, 그쪽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 기술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임팩트가 없는 수준으로 왔다. 네. 그리고 아까 네이버가 뭐 CS에서 자율지능 플랫폼과 뭐 5G와 연결된 그런 로봇을 발표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정리 잘 기자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봇과 AI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AI가 발전되면 인류의 일자리라든가 위협이 된다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생활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AI와 로봇을 보여주는 CES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CES에서 로봇이 주목받고 AI가 주목받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저희가 더 편하게 인생을 살고 편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매년 이런 CS가 개최되면 항상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뭐 4,500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18만여 명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9 CS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좀 더 그 열기와 그 경험을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인터랙티브 무비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에 주목받고 있는 그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양한 콘텐츠와 비전에 대해서 다뤄볼 계획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